우리가 보통 실패한 실험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패한 것도 상당히 옳은 실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패한 걸 통해서 또 제대로 된 실험을 또 나가는 그 방법이 되고 또 실패하다가 보면 또 그게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초등과학교육 전문가이시면서 초등과학교과서 저자이기도 하신 김한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한철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과학에 흥미가 있는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 과학교육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김한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과학 교육에 대해서 한번 김태훈 박사님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학교 요즘에 이제 현장 학습이 좀 이슈가 됐었어요. 가네 네. 안 가네.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런 조건에서 가서 욕만 먹으니 안 간다 했는데 어떻게 김 선생님 학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 뭐 저희 학교는 그 학부모들하고 조금 그게 사전에 작년에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 짤 때 그래서 이제 또 교사들도 한 55% 정도가 찬성하는 걸로 나와서 작년에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근데 주변의 학교는 뭐 많이 진행 안 하는 걸로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교육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된 다음에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현장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게요. 이게 선생님들이 애쓰고 욕 먹고 그런 상황이 조금 있어요. 억울한 상황들이.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학부모님들과의 약속이라서 또 진행을 하시는군요. 김 선생님은 원래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하셨어요? 네, 제가 그 고향이 그 경상북도 영주라고 그 소백산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별이 상당히 잘 보여요. 은하수도 잘 보이고 뭐 우주를 조금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하늘을 또 좋아했었고 또 소백산에 보면 뭐 구슬봉이라든지 아니면 야생화들이 상당히 많이 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과학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뭐 과학 교육을 꾸준히 전공하고 또 학교에서도 과학 관련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 박사님하고 또 과학 교과서도 또 같이 쓰고 했습니다. 예. 거의 파블로브의 자랄 때 얘기가 약간 오버랩되네요. 그런 환경이 지금의 또 열정을 만든 계기가 되었네요. 저는 이제 뭐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별 잘 못 보고 가로등 보면서 자라서 천체에 큰 관심은 이제 나중에 저도 교사 돼서 조금 흥미를 갖게 됐는데 초등학교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사실 영어 조기 교육이나 수학 조기 교육에는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과학은 조금 늦게 시키는 과목처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초등교육 때의 과학 교육은 왜 중요하다? 뭐 어쨌든 전문가로서 말씀 주신다면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초등과학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개념 교육이죠. 이 개념이 쌓여야지 그 확장적 사고가 발달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영재교육원도 그 한 십몇 년 동안 운영 담당 교사로 있었는데 그 과학 교육은 학원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뭐 이런 식도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초등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 현상을 왜 구름이 생길까? 그리고 왜 바람이 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왜라는 질문이나 발문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또 개념을 습득하는데 초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서 과학교육이 상당히 확산적 사고력이나 창의적 사고력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이제 중고등학교 과학은 네. 거의 이제 입시 과학이잖아요. 그게 좀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거의 저도. 외우고 예.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과학이라 진짜 과학의 생명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 내 환경 주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깊게 탐구하고 하는 게 과학의 생명인데 딱 적기가 초등이거든요, 사실. 초등 그렇습니다. 때 예. 제일 애들이 궁금한 것도 많아. 네. 물어보는 것도 많고. 예. 그걸 잘 연결만 해주면 그 기저 속에서 나중에 이제 암기 과목으로 배워도 훨씬 쉽게 암기도 잘 되거든요. 근데 초등 때 그런 호기심들이 발현되지 못하는 환경이 네. 도리어 이제 과학이 암기 과목이 돼버리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초등교육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기본 생활 습관이나
기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인데 부모들이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체험하게 만들고 또 그 체험적 사고를 통해서 확장하고 왜 이게 생길까 그리고 더 알고 싶다 이런 단계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조금 교육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과학 행사를 4월 달이니까 과학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운석 강연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같이 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과학 교육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같이 배우는 과학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 행사나 특강이 있으면 부모님들도 꼭 함께 자녀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예.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 네. 아이들의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사실 거기에 관심 갖고 오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가정에서 어떤 인사이트로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 또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장들을 또 국가에서 많이 마련해 주고 있죠. 사실 이제 뭐 에디슨도 그렇고 뭐 파인만도 그렇고 사실 부모님들이 마피아 보스 유형처럼 뒤에 안 보이게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탐구에 흥미를 갖게끔 끌어주신 대표적 사례인 것 같은데 부모님이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그냥 아이에게서 나온 어떤 궁금함이 아니라 너 이거 뭔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애가 궁금할 때 그 타이밍을 노려서 설명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아주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스킬인 것 같아요. 예, 교육이라는 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잠깐 의도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자녀분과 함께 사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과학 교육을 접근하면 부모님도 흥미가 있고 자녀분도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는 수학도 잘하면서 과학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수학은 아주 싫어하는데 과학은 아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수학에 흥미가 없고 과학에만 흥미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과학도로 더 성장하려면 수학도 사실 흥미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 과학적으로 만약에 설명하자 그러면 과학하고 수학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정량화해서 이제 기록하는 게 수학이니까 수학하고 과학은 어떻게 보면 형제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같은 과목이었죠. 예, 사실. 같은 밀접한 아주 관계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과학만 따로 생각해도 안 되고 수학만 따로 생각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실험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 정량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수학이 관여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수치를 잰다든지 그런 방법도 수학에 접근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과학하고 수학하고 이제 게임처럼 카드 놀이를 한다든지 코딩 프로그램의 단계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 뭐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흥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그런 과학적 체험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사실은 흥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에서 1, 2학년보다는 지금 3학년이 교과 과정이 사실 올해 바뀌었고 또 과목 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3학년 때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수학과 과학을 접목시켜 갖고 활동을 하는 거를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수가융합, 예. 영재원에서 하듯이.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또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과학 시간 딱 되면은 네. 선생님 오늘 실험해요? 물어보고 아니다 오늘은 실험실 안 간다 하면 실망하고 예. 실험실 간다고 하면 별거 아닌데도 좋아해. 예. 애들은 이제 실험은 좋아하잖아요. 네, 많이 좋아하죠. 근데 이제 실험 관찰 책을 쓰는 거나 예. 보고서 쓰는 건 또 싫어해. 예. 이 실험 보고서 쓰는 거를 조금 쉽게 쓰도록 도와주는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사실 뭐 박사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과학책, 그다음 실험 관찰책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그 한 요소인데 실험을 관찰한 다음에 제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실험을 통해서 실험의 목적이나 실험 방법이나 실험 결과나 그 실험을 통해서 너의 생각, 나의 생각을 종합해서 그 어떤 일반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실험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과연 이 실험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의 명료성을 아이가 인지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아이도 그 학습 목표를 통해서 이 실험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처음에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두 번째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자신의 생각 이것도 덧붙여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 협력적으로 수업을 하고 협력적으로 토론하는 게 중요하니까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어보고 우리가 보통 실패한 실험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패한 것도 상당히 옳은 실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패한 걸 통해서 또 제대로 된 실험을 또 나가는 그 방법이 되고 또 실패하다가 보면 또 그게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발명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실패나 잘못된 오류의 말을 하더라도 그 친구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들어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그게 아마 실험 보고서를 잘 쓰는 꿀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김만천 선생님 같이 이제 아이들한테 실패한 실험도 되게 의미가 있어. 왜 실패한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과학이야. 이렇게 알려준 선생님은 애들이 실험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애들은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모든 데이터 어떻게 나왔나 네. 싹 보고 눈치껏 똑같이 고쳐. 그렇죠. 그런 사례가 은근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가이드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나 실험 과정 자체의 수준이 또 달라지는 것 같고 네. 또 선생님들이 이제 실험을 끝나고 그냥 정리하기 바쁘거든요. 막 실험기구 정리하고 다 촉박하죠, 씻고 그 40분이 너무 짧아. 근데 이제 실험을 재미있었어 하고 끝나는 거하고 네. 끝났을 때 우리가 오늘 뭘 했고 뭐 어떤 걸 느꼈고 뭘 배웠는지라는 걸 단 2, 3분이라도 정리를 해주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베테랑 선생님들은 대부분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좀 일찍 정리를 하시죠. 실험기구 씻는 것도 빨리 미리 시켜. 그리고서 정리 타이밍을 갖고 경력이 짧으신 선생님들은 늘 그 쉬는 시간 넘겨 다음 반 과학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막 나가기 급한 그런 것들을 좀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과학 교과서가 물론 우리가 쉽게 실험을 하지만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을 지샌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현재 편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의 목적과 그다음에 그 실험에 대한 결과 요거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되는 게 교사의 어떤 교육적인 의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뿐 아니라 실험을 하고 이론 설명을 하면 오래도록 기억되고 내게 확실히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김한철 선생님께서는 또 이 과학 베테랑이시고 탑티어시기 때문에 과학 대회도 상당히 이제 많이 지도를 하시고 심사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과학 대회의 상위권 입상자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과학 심사를 딱 해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작품이나 어떤 자료들은 사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심사자로 봤을 때. 그렇죠. 왜? 그 과학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창의성이 요구되는 좀 특별한 그 아이만의 작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뭐 과학 전시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학생들이 내 또래 학생들이 어떤 거를 작품을 그동안 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웹사이트 가서 검색을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아웃라인을 잡아가지고 이런 실험을 아직 안 했네? 그럼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학생 탐구 보고서나 딱 보면 맨 밑에 제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음에 어떤 거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포인트로 딱 잡아서 실험을 해도 됩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우리 박사님 채널에 많이 제가 얘기하는 꿀팁인데 너무 많이 쏟아내고 계십니다. 쏟아내야죠. 모처럼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내가 실험 계획을 세워서 요거를 실제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입상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친구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과제 집착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 어떤 부분에서 뭘 연구하거나 할 때 하다가 안 돼서 어렵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즘 자료를 구하기가 쉽잖아요. 예전보다. 그렇네요. 예,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구해서 이게 실험을 계획을 세우고 뭐 변인 통제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실험을 해보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좀 우수한 상을 거두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디서 누구한테 갑자기 지도받는 게 아니고 그게 습관이 돼야겠죠. 꾸준히 습관이 돼서 그 실험 결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끝까지 그 실험을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념부터 시작해갖고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실험 대회에 참여하는 그럴 경우에는 좀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을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즐겁게 참여하고 또 다른 아이의 작품도 보고 그다음에 그 대회의 어떤 분위기를 체험하는 게 그 아이의 발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요즘 뭐 아시다시피 상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많이 이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참가했던 경험은 들어가는데 네. 상 등은 안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즐겁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고 허용적으로 잘할 수 있다. 그런 응원의 박수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 다음 대회에 다른 애들보다 나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네. 지금은 이제 김한철 선생님께서 탑 오브 탑 아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통상 일반 아이들을 보면 한 중위권 밑으로는 아예 대회는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예, 대회는 예, 나와 예. 관계없어 이렇게 예. 생각하고 그 중위에서 그 위에 애들은 선행 연구 검사를 안 하고 우선 들이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인 연구 방법도 사실 선행 연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행 연구를 안 해버리면 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내 기준에서는 실내화에 걸레 붙여가지고 걸어가면 자동으로 바닥이 닦인다. 야, 이렇게 기적 같은 아이디어를 내가 냈구나 하고 내면 학교에 그 똑같은 발명품이 한 10개 나오죠. 그렇죠. 매해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게 이미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조금씩 변형을 하는데 선행 검색을 안 해버리면 네. 나한테 너무 기발한데 네. 거의 뭐 1000년 전, 아니 1000년까지는 아니겠다.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대회에 나왔던 아이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선행 연구를 안 하고 들이대는 애 차라리 나요. 안 들이대는 애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선행 연구하고 나고네. 얘네들부터 이제 입상권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애고, 탑 오브 탑은 아까 말씀하신 기존 선행 연구 중에 재현 부분, 앞에 선행 연구자가 다 끝내지 못한 그런 부분만 추적해서 내 관심 분야랑 연결했을 때 높은 상등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진짜 고급 꿀팁을 오늘 전달해 주셨네요. 그 웹사이트 과학 전시관 뭐 각 교육청별로 있을 거예요. 과학 전시관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 학생 그 탐구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탑재돼 있습니다. 그렇죠. 탑재돼 있으니까 그거를 다운 받으셔갖고 어떻게 이 학생이 연구하고 지금 자녀분의 또래 학생이 연구했는지 그걸 한번 부모님들이 한번 본 다음에 절대로 실험에 개입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게 이 아이의 수준을 넘어가는 작품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 아이 또래가 갖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 그게 아마 가장 기준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보잖아요. 예. 심사위원들이 예. 그걸 정말 잘 알고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아는지, 그런데 정말 술술 잘 대답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상 받는 거고, 근데 우물쭈물 된다, 모른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거로 보고 이제 등에서 떨어지는 거죠. 네, 학급이나 이제 대외 지도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이제 지도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 선생님께서 그동안 지도해 주신 제자 중에 혹시 과학적으로 뭔가 퍼포먼스가 좋았다거나 인상 깊었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교직 경력이 한
25년, 한 26년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뭐 과학부장도 상당히 오래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에 일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 봉사, 그러니까 탈북 어린이들한테도 이제 전문 봉사를 했었고 반 친구들도 지금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이제 조별로 모아서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우리가 강화도로 떠난다 이래갖고 제 차에 태워서 20대 때? 아닙니다. 사실 지금 한 7, 8년 전? 그 전에 학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태워서 강화도에 모 중학교에 가서 이제 별을 보여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6 모둠에서 한 모둠은 제가 딱 그거를 폈는데 아이피스를 안 갖고 갔는 거예요. 저반 렌즈를 안 갖고 갔고 못 본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별똥별이 그때 떨어지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별똥별을 본 기억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많이 시키려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또 때로는 병아리를 키웠어요. 병아리 부화기를 사서 부화를 시켜갖고 그 전 전교생들한테 병아리 집을 예쁘게 지어온 아이들한테 병아리를 나눠준다. 그래갖고 부화를 제가 시켜갖고 병아리를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몇 마리를 부화하셨겠나요? 제가 상당히 한 유정란을 사서 한 60마리는 나눠줬습니다. 교실에서?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원하는 애들. 예쁘게 예쁘게 이제 부화하는 직접- 과정을 아이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부화하는 과정 깨어날 때 제가 영상으로 찍어갖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까 영상으로 고정시켜갖고 이제 보여주고 근데 이제 그 주변의 아파트에서 이 닭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을 받아갖고 그만둔 적도 있는데 하여튼 병아리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데 예.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으네요. 그 경험을 한 친구들은.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병아리를 부화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얘가 이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줄 때 약속한 게 이 병아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만약에 아파서 죽게 되면 너희들이 꼭 땅에 묻어주고 얘가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를 꼭 해줘라.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도 삶과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친구들한테도 생명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준다고. 과학하고 생명 교육하고 뭐 연장선일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보다 생명은 짧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제자 중에서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서울대 공대 들어갔다고 저한테 연락 온 제자도 많았었고 최근에 생명과학과는 아니고. 예, 생명과학과는 아니고 뭐 다양한 공대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제 제자 카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소식을 전해요. 한 300명 정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과학중심학교 남부에서 할 때 그때 이제 가르친 제자인데 그 제자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LG에 들어갔다가 삼성으로 갔다가 요번에 이제 결혼한다고 저한테 이제 참석장을 가지러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하고 별 보는 게 참 재밌었다. 병아리를 키웠던 게 추억에 남는다.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예전엔 진도가 좀 늦었어요. 왜냐 그러면 수업하다가 과학과 연결지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방학 전에는 좀 진도 나가기가 좀 벅찬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해 갑니다. 예. 근데 애들은 그게 재밌어요, 더. 그게 또 진짜 교육이라고 또 저는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항상 생각이 나고 기억 많이 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제자는 어디선가 이제 또 과학을 전파하고 있으리라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영상 보신 제자분들 김원철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네, 저기 고정 댓글창에 이메일 주소 공개할 겁니다. 저도 예전에 교실에서 토끼 키웠었어요. 토끼. 근데 진짜 토끼는 그 땅을 파서 어려울 텐데요. 아니에요. 땅은 안 파고 토끼 장을 놨는데 소변 양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소변도 되게 자주 놓고 번식도. 그러니까 소변 양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진짜 처음에 귀여운 토끼가 왔는데 근 3주 만에 거의 공룡 같은 토끼로 커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져온 애가 제발 애들이 학급 투표해갖고 제발 좀 가져가 달라 지금 사정사정해서 가져갔었어요. 생물 교육이 조금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어쨌든 우주항공 분야가 또 뜨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론 예. 머스크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분야가 사실은 모든 과학의 집약체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주과학 시대죠. 그렇죠. 우주 분야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